네, 블록체인 나우 마지막 4부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블록체인 전문 경제방송 글로벌 A에서는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의 행방들, 또 다양한 국내외 소식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업계에 계시는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저희 시장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올레TV 187번, HNTV 417번, 그리고 유튜브에서 블록체인 나우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승익 기자의 풍문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문레이더 선장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닻을 올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를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올 11월 달 들어서는 또 김장철을 맞이해서 많은 또 온 가족들이 모여 김장을 담그시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따뜻한 주말을 맞이했는데 다시금 또 추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ESG 기업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 기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특히 환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상당히 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미생물 전기 분해를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소로 만드는 그린 수소 전문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린 수소 전문 기업 바이오엑스의 이호준 대표를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방송 우리 들어가기 앞서서 회사 간단한 사업 소개가 어떤지 한번 영상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료화면 보신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수소 에너지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 일타이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 이호준 대표님, 최근에 바이오엑스라는 회사를 창업하시고 또 지분을 투자한 미국의 EAT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의 연관 관계가 있나요? 네, 일단은 저희 바이오엑스부터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유일의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한 EAT, Electroactive Technology라는 회사는 음식물 쓰레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이제 기술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냐면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오크리지 연구소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2차 세계대전 때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핵폭탄을 개발했던 연구소인데요. 핵폭탄을 개발하는 회사.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저명한 연구소인데 거기서 10년 동안 개발됐던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 기술을 개발했던 연구진들이 독립해서 나와서 세운 회사가 Electroactive Technology입니다. 그 회사의 멤버들이 또 이제 창업을 했다. 네. 정말
정말 그 영화나 소설에서만 봤던 그 핵폭탄을 만들었던 그 영부진들이 창업한 회사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 저희가 이제 초창기 때 투자를 하면서 네. 국내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를 하고 지금 그 EAT와 함께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최초로 한국에서 상용화를 그 시작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최초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네, 건가요? 한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동시 상용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좀 더 먼저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더 입장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거기서 또 수소를 추출해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좀 특이한 기술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그 전자를 발생하는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전자를 발생하는 박테리아가 도대체 뭔가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또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기 뱀장어가 박테리아 형태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 뱀장어. 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이제 피부로 와닿기 네. 시작하는데 계속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 박테리아한테 먹여주면은 네. 이 그 박테리아들 음식 쓰레기를 이제 소화를 시키면서 전자를 발생합니다. 전기를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박테리아들을 갖다가 연료전지에 네. 이제 음극에 이제 접목을 시키면 네. 그 수전액으로 이제 수소를 만드는 것처럼 이제 그 전기 분해로 수소를 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쉽게 생각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상당 부분 뭐 처리가 가능하고 네. 거기서 또 수소를 뽑는다 그러면 정말로 그야말로 꿈의 기술인데 네. 예. 참 그 기존의 수소를 만드는 바이오 기술과의 좀 차별점이 그렇다면 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도 이제 저희가 기존에도 이제 바이오로 이제 수소를 만드는 기술들이 있는데 네. 그 기술들은 이제 저희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 기술들은 이제 혐기성 소화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쉽게 얘기하면은 큰 통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박테리아를 넣은 다음에 휘저어주면은 네. 무산소 상태에서 이제 휘저어주면은 이제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네네. 근데 그 메탄가스가 이물질이 엄청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이물질 한 40% 되고 메탄가스가 60%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차마 이제 메탄가스라고는 부르지 못하고 이제 바이오가스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그 바이오가스에서 이제 수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일단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메탄가스가 남으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게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압 고열 처리를 하면은 이산화탄소하고 이제 수소하고 이제 분리가 돼서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를 만들면 단계도 많고 뭐 고압 고열 장비가 들어가면 이제 단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은폐수를 주면은 바로 전기 분해가 돼서 바로 100% 수소가 나오니까 네. 굉장히 그 프로세스도 간편하고 순도도 굉장히 높은 수소가 애초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 비교에서는 저희가 월등히 우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업체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되게 단순한 공정, 수소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용이 절감되는 네. 뭐 그런 부분이 일단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또 많이 쓰는 추출수소 기술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 회사들과의 또 차별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추출 수소의 이제 최대 장점은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키로당 2,000원 이하 때 굉장히 그 저렴한 수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기술은 천연가스가 원료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카타르나 사우디 같은 데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게지를 한다 그래 고압 고열 처리하면은 수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이제 분리돼서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수소 1kg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뭐 한 8kg에서 10kg가 나와요. 아유, 그러면 그게 친환경이 아니네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그리고 또 화석 연료를 또 다 쓰는 거고 다시 쓰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화석 연료로 다 또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크게 이제 도움이 안 되고. 그야말로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우는 격이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출 수소는 이제 뭐 좀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토탈 총괄해서 우리 바이오엑스의 기술의 가장 큰 장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뭐 장점들이 이제 많긴 한데 일단은 뭐 특장점부터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그 원료가 은폐수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다른 기술들은 전부 다 이제 원료를 돈 주고 사 갖고 와야 돼요. 뭐 천연가스를 사든 뭐
그 핵을 쓰든 네. 원료를 사갖고 와야 되는데 저희는 원료를 돈을 받고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죠. 일단 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돈을 받겠죠. 예, 예, 거기서도 맞습니다. 또 매출이 한번 발생하고 네, 예. 거기서 또 수소를 추출하면서 또 수소를 팔면서 또 매출이 발생하고. 네,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방송 앞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석이조의 효과네요. 그야말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뭐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고 예. 그게 이제 환경 오염을 제일 많이 시키는 거고 그중 음식물 쓰레기에서도 제일 골칫거리가 은폐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수소를 만들면은 은폐수가 또 정화가 됩니다. 아, 은폐수까지 정화가 돼요? 네, 예. 그럼 일석이조가 한 3조, 4조가 되겠네요. 네, 예. 그걸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화석 연료를 안 쓰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또 예. 친환경 그린 수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통 주말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들 많이 이렇게 내다버리잖아요. 참 이게 네. 보통 곤욕이 아닌데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고민들이 없어지겠어요. 이렇게 되면. 예, 이제 음식물을 뭐 많이 남기면 안 되겠지만 많이 남겨서도 예. 남기시더라도 그게 이제 수소로 변환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자원 낭비를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의 한 30%가 이제 버려집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수소로 자원화할 수 있으면 엄청난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수소가 발생이 되는데 네.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체를 해버리고 여기에 다른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다른 부분에서 수소를 또 추출할 수가 있나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네. 제가 질문 잘 이게 음식물 쓰레기만 가능한 건가요, 이게? 그게 저희가 이제 초기 시장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고요. 저희가 이제 가능한 원료는 이제 유기 폐수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유기 폐수요? 그래서 이제 유기 폐수라고 하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음식물 은폐수가 이제 대표적인 거지만은 가축 분뇨라든지 그다음 이제 막걸리다 만들다 만 주정 폐수라든지 뭐 떡 공장에서 이제 그 쌀뜨물들이 나오는 그거라든지 종이 만들 때 나오는 제주 폐수라든지 예. 유기물이 들어간 폐수는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 사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할 텐데 네, 예. 그 외에 이런 유기물 시장까지 다 포함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추산하세요? 이 글쎄요, 시장? 이제 저도 이제 그 시장 규모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5천억에서 1조 우리나라에서만 5천억에서 1조 시장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더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음식물 네. 쓰레기 외에도 유기 시장물까지 퍼진다고 하면.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바이오엑스에 국내에 경쟁자들이 있다면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국내는 경쟁자가 국내외를 비롯하고 경쟁자가 없고요. 네.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수소 생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수소 생산 쪽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특이하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처럼 진짜 진정한 의미의 이제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회사는 국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수소를 만드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세계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경쟁자가 미국의 EAT 회사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 같은 공동 기술. 저희랑 아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 저희랑 비슷한 연구를 하는 팀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희처럼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는 못 들어갔고요. 그런데 전 세계 그런 데들이 한 5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소 생산 속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수소 생산 속도가 2위하고 한 20배 차이가 납니다. 초격차네요. 네,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압도적으로 네. 경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 와중에 이제 이 상용화에 더 한 걸음 다가가는 또 시그널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환경부 과제에서도 70억짜리 뭐 과제를 또 수주를 하셨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70억짜리 이제 대형 과제가 친환경 수소 만드는 대형 과제가 있었는데 저희 바이오엑스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선정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이제 뭐 이게 1, 2억짜리 과제도 아니고 70억짜리 그러면 굉장히 대형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 선정 과정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쪽 분야에 굉장히 권위가 있으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들어와서 심사 평가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기술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큰 규모의 이제 과제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도 이걸 국가적으로 한번 키워볼 만한 기술이다라고 인정을
인정을 받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정도 기술이면 정말 글로벌 기술인데 네. 정말 잘만 말씀하신 대로 상용화만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회사가 커지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상용화 그야말로 이제 이게 전국에 퍼질 수 있는 시기 언제쯤으로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뭐 바로 이제 상용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 12월 달에 경기도 이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경기도 이천이요? 네, 경기도 이천. 이천에? 네, 네, 저도 저희- 어제 이천을 다녀왔는데 왜 어떻게 이천부터 시작을 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이제 딱 그 저희 그 테스트 파일럿을 하기 좋은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랑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일럿 모듈을 이제 그 설치를 해서 돌리고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바이오엑스는 아직 그 상장이 안 됐는데 최근에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상장을 하기 위해서 IPO를 하기 위해서 주관사도 선정을 하시고 네. 또 코넥스, 코스닥을 상장하겠다는 기사 내용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상장 계획이라든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부분들이? 네, 일단 뭐 상장 계획은 저희가 이제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이제 코넥스 상장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된 다음에 내년에 이제 하반기 상용화 이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때쯤이면은 이제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하기가 굉장히 좋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액면가 얼마죠, 지금? 액면가가 500원 500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상장 주가가 지금 얼마죠? 되게 많이 올라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네, 그래서 저도 그 주가가 지금 얼마였는지 잘 제가 모르겠지만은 네. 꽤 많이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 비상장 사이트에서 보니까 뭐 28,000원에서 저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액면가 500원인데. 그렇습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네요. 벌써 네. 그 상장도 하기 전에 비상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네.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뭐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좋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네. 이게 뭐 좋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시대를 굉장히 잘 만난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오, 수소, 환경, 탄소 배출, ESG, 네. 수익성도 이제 50% 이상 되고 명분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확실한 시장 니즈도 있고 정부 정책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일치하고 그 잘 맞는 기술이 참 찾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맞으니까 그 정도 그 가치를 받을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 ESG 하는 기업들을 보면 이게 네. 수익성에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예, 사업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성비가 떨어진다거나 상용화를 못 한다거나 이런 핸디캡들이 많은데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걸 저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예, 알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하니까 네. 오히려 더 과연 될까 이런 또 의구심도 사실 좀 생기기도 해요. 일반 시청자들도 네, 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자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환경을 하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환경을 이제 비용 깨끗하게 문제죠. 하려 그러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은폐수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환경을 이제 그 은폐수를 이제 처리까지 되니까 은폐수 저희 원료를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사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수익성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우리 이호준 대표님은 과거 이렇게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면? 저요.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그 해외에 갔습니다. 그래서 네. 7살 때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네. 영국에서 제가 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재외국민 아니시죠? 제국민 아닙니다. 예. 영국에서 20년을 사시면서 그럼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다 나오시고. 예, 영국에서 계속 학교를 했고요. 거기서 영국에서 이제 생화학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이제 생화학 전공을 하고. 이쪽 완전 전문 분야시네요. 예,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또 금융계 또 경력도 있으시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초반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바이오 쪽에 잡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일자리를 얻다 보니까 JP 모건에서 입사를 하게 돼서 거기서 네. 이제 거의 한 9년 동안 애널리스트를 했었습니다. 바이오 전문으로. 네, 예, 예. 네. 그리고 계속 금융 쪽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이 창업을 하신 건가요? 네, 그 금융 쪽을 하다가 또 이제 또 2007년 이후서부터 이제 금융 위기 전에 어떻게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 쪽에서 이제 많은 걸 배웠고 이제 좀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2008년서부터 사업을 했었습니다. 벤처를. 어떠세요? 이렇게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널리스트로 종사를 하시면서 기업
분석, 평가를 많이 하셨을 텐데 네. 막상 이렇게 사업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기업 그 사업을 할 때 이제 기업 분석을 했던 그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은 됐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진짜 그 사업을 직접 해보니까 또 그 분석하는 거하고 또 많이 틀리더라고요. 많이 다르죠? 산전수전 많이 겪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회사의 주주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에 더 하지 못했던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예. 그 저희 바이오엑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시면은 굉장히 그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걸로 이제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좋은 성과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앞으로 15초 광고 보고 다시 방송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네, 여러분들은 지금 풍물레이더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 이슈를 다루기 위한 증시 핫이슈 코너 스투데이의 김필주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 기업이죠.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 최대 주주가 금성축산진흥으로 바뀌면서 수상한 전환사채 의혹 거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 예, 일단 그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올해 초에 이 경영권이 변동된 내용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이죠. 이때 금성축산진흥이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전 최대 주주인 이재선 전 대표로부터 420만 주를 약 120억 원에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네. 이때 금성축산진흥은 이 혼자 인수한 게 아니라 대부업체 등과 함께 이 전 대표의 지분을 인수했는데요. 이때 이 전 대표가 내놓은 전체 주식 중에서 총 180억 원 중에서 120억은 이 금성축산진흥이 인수했고요. 그 외 대부업체인 K1홀딩스와 K1 컨설팅 앤 대부가 약 60억 원의 나머지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거래 자체까지는 문제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부업체가 이제 몰래 지분을 팔았다는 얘기가 있고 뭐 어떻게 네. 뭐 구조가 만들어져 있길래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나요? 예, 이 K1홀딩스와 이 K1 컨설팅 앤 대부가 각 이 4.68씩을 퍼센트씩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 자본시장에서는 5% 이상을 취득하면 이 주요 공시를 하게 되는데 5%를 가까스로 안 넘겼네요. 예, 가까스로 안 넘겼기 때문에 이 대량 보유의 상황 보고 의무 공시를 피해갔고요. 이 의무 공시를 피해가면서 이 10%에 달하는 물량을 시장에 아무 때나 팔아도 이 전혀 공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 팔아도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자본시장법상 네. 5% 미만은 공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불법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최대 주주로 또 등단이 된 그 금성축산진흥은 어떤 네. 회사인가요? 이 금성축산진흥은 1949년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1949년이요? 예, 맞습니다. 벌써 70년이 넘은 예, 회사네요. 오래된 회사인데요. 이 축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조종수 전 대표가 과거부터 쭉 이끌다가 지난해 9월부터 황운 대표라는 사람이 취임을 했습니다. 네. 이 최대 주주는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아직도 26%를 보유한 이 조 전 대표인데요. 이 금성축산은 자체의 현금 창출 능력이 큰 회사는 아닙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6월 결산에 매출액 9억 원 그리고 순손실 3천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 3년간의 매출도 대부분 이 9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성축산진흥이 그러면 이번에 그 자체 자금으로 인수를 한 건가요? 차입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전부 다 이제 차입을 했는데요. 네. 이 금성축산진흥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인수대금이 전부 이 차입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금성축산진흥은 이 서울 명동에 소재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금을 빌렸습니다. 네. 이 부동산은 1954년부터 이 금성축산진흥의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입니다. 또 담보를 제공을 해서 돈을 빌려서 시비를 샀다. 네, 뭐 사실 그것도 불법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전액 차입을 할 정도로 이 회사의 시비가 투자 가치가 있었던 회사인가요? 예, 일단 그 부분이 의혹입니다. 일단 그 회사에 대한 최대 주주로 들러설 때 네. 자기 자본은 하나도 들지 않고 전부 다 차입한 것이 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어떻게 경영권 보면 변동 공시도 나왔네. 공시도 했고 최대 주주 변경 공시도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자본 네. 차입 경영이 아니냐, 기업 사냥꾼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뭐 무자본 기업 인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금 없이 전액 차입을 해서 인수를 했다는 건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운 대표 어떤 네. 분인가요? 금성축산진흥에 이번에 바뀐? 예, 이 황운 대표는 방위산업업체인 은산기업과 이 바이오 기업인 바이오임팩트 등을 경영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초우량 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경력을 살펴보면 이 은산기업 자체가 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약 25억 원에 불과한 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매출액도 약 13억에서 20억 원대로 이 역시 현금 창출 능력이 크지 않은데요. 다른 바이오 임팩트라는 회사도 지난해 6월 달에 설립된 자본금 1억 원의 회사입니다. 네. 이 제주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연구개발하는 회사인데 아직까지 뭐 그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어떤 금성축산진흥을 통해서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인수를 할 필요가 있었나요, 회사를? 예, 그 부분도 이제 의혹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상 12거래 그럼 어떻게 진행을 했길래 더더욱 그 주주들의 의혹을 사고 있나요? 예, 지난 3월 25일에 이 12거래를 인수한 주체는 CI LTD라는 법인입니다. 네. 이 CI LTD가 제3회차 12사채를 전환사채를 인수했는데요. 이 전환사채 액면가가 168억 원이고 이를 인수했을 때 인수가액은 10%의 프리미엄을 붙인 총 185억 원이었습니다. 전환가액은 1,433원인데 이 10%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제 주당 1,576원에 사들였는데요. 이 시기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에 표시된 시점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그림에서 2번에 표시된 시점인 이 10일을 인수한 지 약 열흘 후인 4월 5일 날 이 보유한 10일을 모두 14명의 개인에게 전부 다 매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매각한 가격이 이 인수했던 가격 그대로 1,576원이었던 거죠.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주가가 이 매입을 한 직후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오르고 4월 5일 기준으로 2,500원을 이미 넘었는데도 그냥 단순히 1,576원의 사온 가격 그대로 이 매각을 한 겁니다. 약 58%의 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음에도 CILTD가 이 매입한 가격 그대로 매각한 점이 이 의아한 이 투자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CILTD가 어떤 회사인지 네. 우리가 또 궁금증을 안 가져볼 수가 없는데 네. 어떤 회사인가요? 어떤 또 금성축산진흥과 어떤 관계가 있는 회사죠? 예, 그 살펴보면 이 CILTD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이 최대 주주인 금성축산진흥과 관계가 깊은 회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CILTD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박찬수 대표가 1인 이사로 있는 기업인데요. 이 박찬수 대표는 투자회사 블랙키를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성축산진흥과는 최근에 회생 절차를 밟은 한프라는 이 상장사를 인수할 때 이 사모펀드를 만드는데 이 업무 집행 사원을 이 블랙힐이 하고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자를 이 금성축산진흥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둘이 파트너십을 맺은 관계인데요. 이 CILTD가 10일을 매입할 때도 이 계약금을 이 18억 원가량을 금성축산진흥으로부터 빌려서 산 겁니다. 네. 이때 18억 원 외에 다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당시에 뭐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상하게 이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이 부분도 의혹의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그 차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네. CB가 상당히 낮은 가격에 발행이 돼서 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회사로 이제 전환 주식으로 네. 전환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12 물량을 전부 이제 매입을 한 다음에 개인들한테 매각을 했죠. 네. 그럼 이 개인들은 이 12를 갖고 다시 또 전환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이 전환 사채라는 게 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 이 사채인데요. 이 전환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 전환한 주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12는 이제 개인들에게 넘어간 후에 4월 8일 날 모두 전환 청구가 됐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표시된 3번 시점인데요. 기존의 발행 주식수의 40%에 해당하는 대규모 물량이 이 시장에 모두가 풀리게 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이 전환되는 주식이 상장일이 이제 4월 28일이었는데 이때까지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대략 7천원까지 주가가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때 10일을 매입한 개인들이 전환 청구를 해서 이 주식을 만약에 팔았다면 상장 직후에만 팔았어도 이 차익이 152억 원이고요. 고점에서 매각했다면 약 700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700억이요? 예. 발행가가 얼마였다고? 1,500. 발행가가 1,576원에 지금 인수를 시세가 했고 얼마죠? 그 전환가액은 1,433원입니다. 전환가가 더 낮아요? 네, 전환가가 더 낮습니다. 전환가가 낮고 예, 지금 시세가 얼마라고요? 시세가 7천원까지 아, 올라갔습니다. 7,000원이요? 예.
무려 6배, 네, 5배의 캐피탈 게인을 봤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렇다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가정마다 보면 아직까지 뭐 불법적인 요소라든가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은 없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좀 의혹이 많이 네. 짚어지는 부분인데 회사 네.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회사 측에서는 이 CI LTD의 박찬수 대표가 이 투자사인 이 블랙힐 대표를 겸유했다는 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12인수자인 이 대부분의 개인들은 대주주의 지인도 아니고 네. 단순한 개인 투자자다, 네.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공시를 했지만 이 CILTD는 전혀 관여를 했지 않았기 때문에 네. 12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자기들은 전혀 모른다라는 네. 입장으로 계속 고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금성축산진흥이 무차입, 무자본 네. 회사 인수를 했고 네, 11은 저가에 발행이 됐고 네, 이미 주식 전환을 해서 상당히 많은 캐피탈 게인을 개인들이 봤다. 네. 이런 퍼즐들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뭐 불법적인 요소가 없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우리 풍물레에 대해서 앞으로 돋보기를 네. 들여다보고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걸로. 예, 충분히 이제 예. 볼 여지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고 이런 기업들도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알아야 되거든요. 잘못하다간 또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 밀착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바이오 로고 디바이스에 대해서 밀착 취재 계속 네. 좀 예의주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코 바이오메드죠. 말레이시아에 코로나 진단 장비를 100세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자본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많은 좀 그 시행착오들과 뭐 실수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 한간에는 자본시장에 3천억 규모의 진단 키트를 공급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회사는 또 부랴부랴 사실 무근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죠? 공급 예, 내용 일단 어떤 공급 계약 네. 내용은 일단 사실입니다. 이 미코바이오메드가 네. 이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코로나 진단 장비 100세트를 수출했는데요. 이 장비 가격 금액이 이 계약 금액이 이제 3천억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장비는 전용 PCR 장비 100대와 핵산 추출 장비 100대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얼마죠? 금액으로 치면 약 1,000억 원 규모. 1,000억 원 규모요? 내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해당 진단 장비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포함해서 말레이시아 7개 국제공항 내에 코로나19 검사센터에 설치되기로 예정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 상태가 어떤가요? 예, 지난해 3월부터 국경 봉쇄에 나섰습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국경 봉쇄에 나섰다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을 달성하자 현재 국경을 재개방해서 국내 국민들이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개방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 대표적인 휴양지인 랑카이 섬도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재개방이 됐습니다. 네. 이처럼 말레이시아의 공항으로의 이제 내외국인 출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공항으로 이 미코바이오메드의 장비가 많이 필요성이 증대가 된 것입니다. 네, 말레이시아 보건부 미코바이오메드의 그 진단 장비를 선택한 네. 특별한 이유가 있네. 예, 미코바이오메드의 전용 PCR 장비는 이 위드 코로나 공항 방역 체계 유지에 최적화됐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인데요. 네. 이 현장 진단에 용이하도록 소형화되어 있고 경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량의 검체로도 1시간 이내에 정확한 진단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항에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하기가 적합하다라는 게 이제 회사의 설명이고요. 또 회사 진단 장비가 이 ICT 기반의 방역 플랫폼과도 연동이 가능해서 말레이시아 공항 이용자들에게는 1시간 이내에 이 PCR 검사 후에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백신 패스라고 하죠. 이런 네. 디지털 패스를 발급해서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장비다 보니까 러브콜이 쇄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최근에는 그 셀트리온과 진단 키트를 공동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네. 인증 사항이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나요? 예, 지난 4월에 미코바이오메드가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중화항체 진단 키트인 테키트러스트가 이 미국 유럽의 CE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FDA의 허가 신청을 현재 앞두고 있는데요. 이 테키트러스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중화항체 생성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효소 면역 분석법으로 활용한 진단 키트입니다. 이 중화항체의 역할을 정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도가 90%를 넘어가고요. 특이도도 100%를 보이면서 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또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주간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블록 위클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전문위원 스투데이의 김영석 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많이 좀 골골하시네요. 예. 네, 자 오늘은 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코인 관리 용역 회사가 해킹으로 현금을 갈취했다.
말 그대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는데 생선을 홀랑 다 먹어버린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어떤 사건인가요, 이 사건이? 우선 지난해 포블게이트라는 거래소에서 이지게임이라는 네. 코인이 상장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상장이 되고 원활하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었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재단을 운영하는 관계자가 관리 용역으로부터 이 암호화폐를 탈취당했다. 네. 해킹을 통해서 탈취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네. 정확하게 관리 용역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네. 이승익 기자님이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훌륭한 아이템은 있고 플랫폼에 비전은 있는데 사실 이 암호화폐 일을 할 줄을 몰라.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전문가한테 좀 도움을 구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암호화폐의 전송이라든지 뭐 지갑에 취합을 하는 문제라든지 네. 혹은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라든지 네. 여기서 말하는 관리 용역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이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접근 권한을 네. 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상당히 그 재단의 깊은 정보까지도 관여를 하는 회사인데 그렇죠. 이렇게 외부 관리 용역업체에 맡겨놔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위험성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네. 아는 네. 직접적으로 아는 용역에 부탁을 하거나 네. 아니면 소개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그럼 현재 이 사건은 그 경찰에 고소가 된 사건인가요? 예. 특히 이 지금 이지 게임 네. 코인이라는 암호화폐인데 포블게이트하고 협조를 해서 강남 경찰서에 지금 사건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지 게임 예. 어떤 코인의 회사인가요? 이지 게임은 지난해 상장한 암호화폐인데 이 게임 관련해서 뭐 결제를 하거나 이용을 하는데 네.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온 암호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게임 회사라든지 플랫폼 개발 업체 이런 회사들과 같이 MOU를 맺었고요. 네. 그래서 사업 자체는 굉장히 괜찮게 크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재단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네. 크게 피해를 입었고 포블게이트에서도 상장 폐지가 된 사건이죠. 상장 폐지까지 됐다. 그러면 예. 투자자들의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굉장히 피해가 크죠. 어느 정도 추산되나요? 이 피해 관련해서 일단 거래소 네. 자체에서는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다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재단 측의 피해액이 그때 당시 14억 원 네. 정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단 관계자도 만나봤어요. 네. 제가 주장하는 게 이더리움 네. 1,700개에서 1,800개 정도를 탈취를 당했고 네. 그 중에 절반인 900개 정도를 이 해킹 피의자가 네. 탈취를 해갔다. 그러니까 외부 지갑으로 전송을 이미 끝 마치고 난 이후에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예 그 개인 통장에 공인인증번호나 비밀번호를 다 준 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금을 해가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특히 이 이더리움 900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로 약 45억, 50억이 네.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포블게이트에도 상당히 그 공신력이 있었던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예. 이 포블게이트에 상장이 될 정도면 나름 괜찮은 암호화폐라고 평가가 됐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포블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특근법 시행이 되고 나서 원화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특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공신력도 있었고 네. 규모도 상당히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특히 이 상장 심사라든지 그 외에도 상장 폐지 기준 같은 것도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었던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지게임 코인 같은 경우에 포블게이트에 상장했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상장 폐지가 됐다라는 점이 사실 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오점으로 남는 사안인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용의자로 주목되고 있는 그 관리 용역 회사 어떤 회사인가요? 지금 현재 또 수사 진행은 어디까지 가고 있죠? 현재 수사 관련해서는 강남 경찰서를 통해서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되고 있다라고. 아, 인터폴까지요? 예. 그 해외에서 발생된 일인가요, 이 부분이? 한국에서 발생이 된 일인데 네. 이더리움을 900개 정도 탈출해갔다 40억에서 50억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은 해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호주로 호주로 도주한 상황인가요? 호주로 도주를 한 상황입니다. 또 호주로 도주를 했지만 또 그 이후에는 또 어디로 또 갔는지는 전혀 우리가 또 알 방법이 없을 것이고. 그렇죠. 호주로 간 이후에는 사실 뭐 거주지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에는 네. 어디로 도망갔는지 또 사실 어디로 또 잡기가 점프를 했겠죠. 예. 근데 이 예. 또 이더리움을 탈출하고 나서 또 뭐 어떤 것을 샀는지, 예. 뭐 이더리움을 그대로 현금화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 또 투자를 했는지 이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에서 TXID 예. 전송 이력이라든지 예. 혹은 그 지갑 주소만 작성을 해봐도 이 코인을 가지고 뭘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취약점 중에 하나가 해당 작업을 시행한 위치라든지 네. 아니면 해당 지갑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예. 이것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재산 청구라든가 민사 소송을 재산 확보를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죠. 해외에 우선- 있을 것이고 예. 상당히 어려울 텐데.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 네.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소명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상당히 많은 법적 절차, 시간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상당히 요원한 얘기로밖에 들리지가 않네요. 다만 이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네. 이게 재산이라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범죄인 인도만 된다라고 하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환수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까지 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금 사례와 같이 이렇게 코인 재단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또 사항도 지금 많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데 예. 보통 재단들은 이렇게 상장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구조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사실 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의 가장 큰 꿈이라고 네. 하면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목표이자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많은 재단들이 신생 재단들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런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자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장하는 것 자체가 큰 호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장을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큰 호재이고 가격이 껑충 뛰어오를 만한 일이긴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관리 용역 하나 잘못 만나거나 아니면 이런 용역 업체에서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얻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당시 그 관리 용역 회사의 이름을 알 수가 없네. 그 관리 용역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재단이 암호화폐를 상장을 해요. 네. 그리고 관리 용역을 이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동성 공급을 네. 하기 위해서 뭐 용역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뭐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어떤 투자자들에게 불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용역의 이름이라든지 아. 이름이 없이 진행을 하는 팀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회사의 통째로 고가 열쇠를 맡길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예. 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일단 그 용역 회사는 뭐 제가 봐도 예. 분명히 그 불법 행위가 있었던 걸로 간주가 되는데 예. 이직 게임은 가해자이자 또 피해자가 될 수가 없나요? 왜 본인들로 하여 본인들이 관리부실로 또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네. 뭐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직 게임 차원에서도 분명히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을 거고 네.
당연히 본인들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겠죠. 예,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네. 주장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거래소의 네. 역할입니다. 네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네. 한다면 한 번에 1,700, 1,800 네. 이더리움이 이동을 했을 때 네. 재단 핵심 관계자에게 한 번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 그런 부분들이 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전에 다 잡히나요? 그렇죠. 특히나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뭐 500만 원, 600만 원 육박을 하고 있는데 네. 1,000개 이상, 1,000개가 아니라 100개 정도만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네.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자금이 이동을 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거래소는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 측에 예, 고지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다만 네. 재단과 거래소가 얼마나 긴밀하게 네. 뭐 협력이 되어 있느냐도 네. 쟁점 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 네. 특히 이런 범죄가 일어난 시간대가 네. 그렇게 확실하게 감시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대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네. 보통 사람들이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든지 네. 아. 아니면 조금씩 뭐 빼서 사라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잡아내기도 굉장히 어려웠지 않을까라는 거죠. 정말로- 재단이 실제로 이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네. 참 비밀리에 영화같이 또 설계하에 이런 범죄들이 참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본시장의 맥을 짚는 풍물레이더에서는 이런 암호화폐 사건, 사고들 많이 저희가 밀착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투데이 김영석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풍물레이더도 앞으로 암호화폐 소식들 더 신속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